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타버린 심리적, 신체적 탈진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번아웃에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을 잘하는, 즉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죠.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칸디 윈스 교수에 따르면요, 공감 능력이 인간관계와 직무 만족도, 또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해서 번아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가 있어서 번아웃에 빠지는 것도 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감을 넘어서 동정이 돼버릴 정도로 과부하를 겪게 되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여서 오히려 감정을 소진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감정보다 인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객관성을 해칠 수도 있고요. 감정 지능이 높다는 건 그냥 공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야 할 때와 그 깊이의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4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7분 돼가고 있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약간 좀 외래어인데요. 알파벳, 지명 이름입니다. 네 글자. 자, 미국과의 외교에서 관세 조율과 또 LNG 프로젝트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혹독한 기후 조건이 이곳에 13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 LNG 수출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요,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구입한 곳인데요. 1959년에는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이 됐죠. 지금은 천연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얼음땅이 되었습니다. 빙하로 또 유명한 곳, 얼음으로 유명한 곳, 네 글자 그 지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 2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밖에 다양한 선물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장이 제법 많이 빠졌어요. 네, 다우가 마이너스 1.73, S&P 500 마이너스 2.24, 나스닥은 마이너스 3.07% 하락했습니다. 네. 나스닥 하락폭이 컸는데요.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발 기술 매도세가 심했고요. 엔비디아 칩 이제 중국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파월 의장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불안심을 자극했는데요. 네. 어제 파월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2시쯤 나왔어요.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2시 나와서 양적 긴축 중단 없다라고 딱 말하니까 바로 시장이 내리꽂더라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연준 풋 있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 없는데? 라고 하면서 네, 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준 푸시라고 하는 건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뭔가 밀어줄 수 있는 네, 맞아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그랬더니 기자가 주식시장에 대한 연준 풋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네, 않다. 맞습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역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관세 때문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요. 사실 시장에서 그 이득 기대하는 금리 인하 최근에 막 4번까지도 막 늘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파월 발언을 보자면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연준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파월이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캇 베센 재무장관은 하반기에 신임 연준 의장을 인선할 거다라고 했어요. 아니 연준 의장이 멀쩡히 있는데 언제 하반기요?
올 하반기요. 올해 하반기에. 네,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신임 의장을 선임한다는 얘기는 사실 법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마구 해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신임 의장을 미리 이렇게 두어서 그 파월에 힘을 빼겠다라는 의도를 읽혀지면서 밀어내기입니까? 네, 사실 그 연준과 지금 백악관의 약간 알력 싸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이제 증시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래도 큰 영향은 안 받고 출발하네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한 0.4% 올랐고요. 코스닥은 0.7% 올랐고요. 그 삼성전자는 0.4% 오르고 SK 하이닉스는 0.5% 하락하고 뭐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19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1,410원대까지 원화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1,400원대 하면 이렇게 환율이 높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1,400원대 초반으로 오니까 이 정도면 많이 괜찮네. 진정됐네.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많이 부족했던 이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이 너무 약하다라는 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이제 나눠서 보자면요. 코스피는 좀 뭐 비슷비슷한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약간 배당이 인색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상장사의 배당 성향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래소가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현금 배당 공시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전체 한 800여 개의 상장사 가운데 70%가 지난해 현금 배당했고요. 배당금 규모를 보면 한 30조 3천억. 23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배당 규모가 이제 좀 줄었어요. 근데 지난해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에 따라서 사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죠. 우선 잘 벌어야 나눠줄 네, 것도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잘 벌었는데도 안 나눠주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배당금이 늘었습니다. 아까 10% 늘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배당 성향은 줄었습니다. 이 배당 성향은 기업이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를 벌었냐 가운데 배당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네. 근데 배당금은 늘었는데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2020년에 40%였거든요. 배당 성향이. 네. 근데 지난해에는 34.74%.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더 줄었어요. 배당금은 늘었는데 배당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건 돈을 벌긴 벌었는데 주주들한테 환원한 비율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주주 환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따질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잘 벌어야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잘 번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눠주느냐인데 잘 버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뭐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매크로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건 잘 나눠주는 거는 기업의 의지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줄었다니까 조금 더 심각한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주식 투자하실 때 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잘 나눠주는 기업들이요.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전체 시장이 빠질 때도 덜 빠지고요. 그렇죠. 시장이 오를 때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 기대할 수 있는 시가 배당률은 더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죠. 네, 아마 다들 동결로 예상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2.75%인데 다 동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 환율도 아직 뭐 1,400원대 초반이라서 옛날보다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높은 수준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 관세발 불확실성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 때문에 동결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토어제 해제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서울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가계부채 리스크 커진 것도 동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11월 연속 금리 인하했거든요. 그리고 올 1월에 한 템포 쉬었고요. 2월에 다시 금리 인하했고 아마 지금 오늘은 아마 또 동결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리 낮추는 거 시기의 문제지 하긴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에 출석해가지고요. 그 이제 법사위원장이 경제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사항에 대해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2년 새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오르면서 국민의 피해가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렸었다. 과거형입니다. 올렸었다. 그런데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는 거고 다만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한 6주 후에 열리는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인하 확률이 높다. 또 이제 시장은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 성장률, 우리 경제 성장률도 또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얼마가 나올지가 지금 궁금한데 아마 낮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JP모건,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 해외 IB들이요 올해 우리 성장률 0%대 전망치 내놨어요. 네. 어제는 모건 스탠리가 1월달에 1.5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1%로 낮췄습니다. 3달 만에 추가로 낮춘 거고요.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연히 관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죠.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4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전망치를 많이 내놨는데 다들 아마 지금 낮추고 있을 거예요. 0%대 성장까지 내다보는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JP모건하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인데 또 나올까 봐 좀 걱정이고요. 대부분은 다 낮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게 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 경쟁이 심화된다. 하방 요인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금통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통위에서는 또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겠고 다만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또 내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걸 보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해명하는 좀 시간이 있었죠. 네, 지난달 공개된 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이 일정 정도 수준의 공직자들은 자기 재산이 뭐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시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최상무 부총리가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서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 그러니까 미 국채를 한 2억 원 정도 들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 임명될 때 23년 12월에요. 그때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네. 그때 미국 국채 투자 관련해서 한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 국채 투자한 거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부총리가 되면서 이거 관련돼서 논란이 있으니까 미국 국채 모두 매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게 23년 12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난달에 공개된 걸 보니까 미국 국채가 또 있네. 한 2억 정도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하나는 팔겠다고 그때 이제 팔았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팔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네. 팔겠다고 했는데 설마 안 판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거짓말한 거냐라는 거죠. 네. 이 두 번째는 미 국채에 투자했다는 건 사실 환율 하락에 베팅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살 때는 환율이 낮다가 팔 때 환율이 높아지면 미국 국채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차익만으로 수익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얻으려면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약간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어제 최 부총리가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거든요. 거기 나가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해명의 취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안타깝고 공직자로 무게를 느낀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한 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제기에 의해서 첫 번째 거짓말한 거 아니냐. 팔겠다고 했는데 안 판 거 아니냐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야 팔았어. 인사청문회 이후에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다시 샀대요. 그게 뭐 적극적으로 최 부총리가 막 이 국채를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자산 관리는 사실 금융회사의 자문에 그냥 따르는데 그 금융회사에서 민간인 신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외화 예금이요. 요거를 국채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아까 제가 환율 하락에 베팅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심했던 게 혹시 우리 환율 하락할 때 계엄 있으면서 혹시 그때 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들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8월이라서 환율 변동과 관계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한 40억 넘는 자산 중에 2억 원을 자산 배분 차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의 국채로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위치가 경제부총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직자로서의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최상무 부총리는 또 어제 국회 내용 보니까 계엄 이후에 핸드폰 바꾼 적 있느냐 근데 없다라고 했다가 5분 만에 통신사 자료 들이대니까 바로 이제 거짓말인 게 탄로나고 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있었잖아요. 네. 이게
더 연장될 가능성이 이게 크다고요? 특별법 종료가 5월 31일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자라는 그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그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제정 과정으로 보자면 법사위 그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해야 되고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 이 과정이 좀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여야가 뭔가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자면요. 23년 6월 1일에 시행이 됐어요. 혹시 조금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그때 막 전세사기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졌고요. 일단 2년간 한시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았으면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2년 연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2년 연장해서 누가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게요. 아까 제가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잖아요. 네. 5월 31일 이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6월 1일 이전에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를 5월 31일 이후에 봤으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피해 5월 31일 이전에 피해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2년간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법은 뭐냐면 피해를 5월 31일 이후에 피해를 인지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후에 피해를 인지했다. 그럼 특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5월 31일에 최초 계약을 체결했으면 나중에 피해를 인지해도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제를 받을 수 네네.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9천 명이나 돼요. 이게 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한 건수가 매달 한 1,500건 안팎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건으로 벌어지는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또 이게 여기저기에서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단체는 아니 이렇게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예방 대책을 좀 강화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은행들이 왜 부자 보고서 네. 꼭 한 곳씩은 이제 다 발표를 하잖아요. 최근에 또 맞습니다. 하나 나왔던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나요?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했고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이제 부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금융자산만. 네, 10억 원 이상. 네. 그리고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사이면 대중부유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한 884명의 투자 행태를 분석을 했는데 일단 부자가 사실 부자하면 우리나라 전통 부자가 다 부동산을 많이들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절반 이상이 실물 경기, 부동산 경기 모두 부정적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되면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특히 그래서 어디에 많이 투자할 거냐라고 봤을 때요. 예금을 일단 제일 많이들 이제 선호를 하셨고요. 안정적이니까 그거 빼고 올해 투자량이 가장 높은 자산은 뭘 것 같으세요? 예금 빼고요. 네. 금? 맞습니다. 역시. 네. 금. 네. 금을 선택하셨습니다. 불황에 역시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언제나 부동산은 계속 선호하셨던 자산이었는데 부동산 투자량이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약간 거품이 끼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부자들의 이 전망이 딱 맞은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이었는데 가상자산 투자, 코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산 규모나 연령과 무관하게 코인이 위험하다. 이건 대다수가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시장이 커질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전체 규모를 놓고 보자면 많지는 않아요.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 코인에 한 평균 4천만 원 정도 네.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보면은 뭐 그 별로, 위험성도 네. 좀 낮출 수 있고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또 넓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부자들의 인식이 부동산에서 금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이게 또 그리고- 가장 상징적이네요. 네. 그리고 약간 또 덧붙이자면 이게 영리치와 올드리치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나이대에 따라서. 네, 영리치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응답이 미성년 때부터 취업 전에 주식을 시작했다라는 응답이 올드리치에 비해서 5배나 많았습니다. 오호.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영리치의 경우에는요. 49세 이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좀 바뀌어가야죠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예. 해외 주식 선호 비중이 영리치일수록 더 높았습니다. 한 얼마나 되든가요? 네, 해외 비중. 주식 비중 지금 현재는 국내 투자 비중이 영리치는 7대 3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국내가 높긴 한데 요거 올해 이제 4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경향성인데 점점 해외 주식을 좋아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서. 그러게요. 또 반대로 그만큼 한국 금융시장이 또 매력적인 시장, 건전한 시장으로 또 탈바꿈해야 한다라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지역 이름, 지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541님 포라카이, 1370님 아이슬란드, 또 시베리아, 그린란드에 오답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글자이기는 한데요. 미국의 50개, 50개 주 중에서 49번째로 편입이 된 그 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국 영토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죠. 미국이 과거에 러시아에다가 돈을 주고 이곳을 샀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바보 같은 거래다 이렇게 막 혹평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천연 자원이 많다. 여기 LNG, 가스가 많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또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곳이죠. 또 여기에다 미국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좀 많이 투자를 해달라. LNG 개발을 같이 해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를 놓고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주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8865님이 이 지역의 인구가 약 한 74만 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주셨네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데 인구는 가장 적은 곳입니다라고 알려주셨네요. 오, 고맙습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기 사시는 김상덕 씨 찾으러 갔던 그 예능도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2919님은 매일 오전에 아들 학교 데리고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경제 지식이 날마다 늘고 있는 것 같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역 이름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2296님은 커피 한 잔에 여우를 주세요라고 해서 이 지역에 여우가 사나 한참 생각을 했는데 여유를 달라고 해서 여유 있게 2296님도 커피 한 잔 하시길 바라겠고요. 5122님 성공의 느낌이 나는 이 지역 예감 적중합니다. 성공이 가까워지는 기분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성공이 가까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0197님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이곳으로 여행 가보고 싶네요. 갈 수 없으니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보내주세요. 네. 오늘부터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해지고 낮 기온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지역, 이 시원한 얼음이 또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이 지역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LNG 개발을 우리나라가 함께할 수도 있는 미국의 이 지역.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 4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종량제 봉투에다가 고무장갑, 치킨뼈, 토마토 꼭지를 넣어서 버렸는데 누가 뒤져보더니 신고했다.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사실 지금은 분리배출하는 게 너무나 이제 당연시된 시대인데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고 또 신선한 충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쓰레기도 돈 주고 버리는 세상이 된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역사를 거슬러 가기 전에 최근 이슈부터 좀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종량제 봉투에다가 고무장갑, 토마토 꼭지를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무장갑은 서울 기준이고요. 이제 강남구만 비닐류로 좀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다른 자치구에서는 일반 쓰레기고요. 치킨뼈랑 토마토 꼭지도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에 좀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 꼭지도 좀 부드럽고 물렁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라는 지자체가 있고, 또 치킨뼈도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살이 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음식물로 본 건데, 저는 이제 뭐 가축 사료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해서 좀 버리면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자체별로 분리배출 기준이 너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논란이 바로 일기는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2018년에 제작해서 운영 중인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하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지자체마다 또 기준이 다르니까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치킨 뼈도 그 뼈만 놓고 보면 일반 쓰레기인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이거 음식물 쓰레기다. 네. 어렵습니다. 그 나중에 저희가 이 재활용 또 분리배출 관련해서는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또 이게 일각에서는 포상금 노린 파파라치가 일부러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뭐 단속 요원일 겁니다. 이제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지금만 이런 건 아니고요. 종량제 봉투제 이거 시행되던 초기에도 단속반이 이제 과태료를 좀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왜 사실 공과금 같은 거 고지서 날아오면은 그냥 조금만 찢어서 버리시잖아요.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제 단속반이 과태료를 부과하러 가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내 쓰레기 아니다 이러면서 부인을 하거나, 당시에도 꽤 비싼 쓰레기 과태료였어가지고 1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너무 과하라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0만 원이면 이거 쓰레기 봉투가 몇 장입니까? 근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30년 전 1995년에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네. 이거 종량제 봉투 돈 주고 사서 쓰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저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에 전면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게 버린 만큼 돈을 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해에 대단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정액제로 소득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택 크기에 관련해가지고 그 일괄적으로 얼마나 버리든 그냥 일률적으로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꽤 저렴했어요. 그래서 버린 만큼 돈을 낸다니까 사람들이 좀 겁을 먹은 거죠. 1994년 연말에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같은 대형 쓰레기를 이제 급하게 내다 버린 거예요. 이제 돈 물기 전에 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파트하고 주택가에 쓰레기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 이 종량제 네. 시행되기 전에 막 네. 내다 버리자.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종량제 정책을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95년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량제 봉투를 쓴다는 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니까 오염시킨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방식인데, 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었어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투입구가 있었는데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막혀 있겠지만 그래도 벽에 네모난 구멍이 있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베란다 같은 곳에 이제 여닫이 문이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쓰레기를 그냥 버려버리면 네. 그 관을 타고 흘러 내려가가지고 1층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거업체가 그냥 수거를 해가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맞아요. 악취하고 세균 번식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비 아저씨가 쓰레기를 태우기라도 하면은 한 라인에 있는 거 모두 이제 연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도 아파트 저층이 좀 많이 값이 싸잖아요. 물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91년 전에는 그렇게 쓰레기가 1층부터 쌓였었기 때문에 쥐가 그렇게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은 쥐 잡느라 난리가 나서 값이 되게 쌌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빌라나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골목에 있는 공동 쓰레기통이나 그냥 검은 비닐 같은 거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아무렇게나 버리면 알아서 이제 지자체에서 수거를 해갔는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개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정도로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이제 다른 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제 1991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량제를 도입을 하면서 건축 시에 뭐 쓰레기 투입구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게 됐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 90년대 초반에 그 아파트나 이런 데서 쓰레기 이제 그냥 밀어 넣어서 저 아래까지 이제 던져 보냈던 그런 것들도 추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종량제 봉투 도입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분리배출, 분리수거도 또 우리 일상으로 또 들어왔던 거고요. 네. 그 종량제 봉투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또 정부가 이런저런 시도를 또 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978년 예시를 들면요. 네. 그때는 또 타종식 쓰레기 수거 방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타종이요? 네, 정해진 수거 요일에 쓰레기 차량이 동네를 돌면서 수거를 하는 건데요. 차량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리어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이제 쓰레기 리어카 손으로 치는 거 네. 종소리가 나면은 달려가서 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집 밖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네, 네. 네, 일단 나가면 리어카가 지나간 다음이었다면서 불편함이 좀 크기도 했고요. 당시까지만 해도 비닐 비용도 꽤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누가 얼마나 버리든 뭐 동일한 요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989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난지도로 서울시에게 다 갔었잖아요. 네. 매립지가. 네. 진흙탕을 포장해주지 않으면 진입을 하지 않겠다고 뭐 농성을 하기도 하고 뭐 농촌은 쓰레기차도 오지 않아서 상수원인데도 뭐 그냥 사적으로 매립을 하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했고요. 뭐 1990년대 초반에는 이제 세금처럼 집집이 쓰레기 수수료를 매겼는데 건물 총 면적과 재산세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서 집이 넓을수록 많은 처리비를 내는 식으로 해봤는데 이것도 뭐 잘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 90년대 뉴스에서 난지도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던 것도 기억이 네.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쓰레기가 줄지 않았고 또 감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종량제를 도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항상 이제 뭔가 컨트롤을 하고 싶으면 생산자나 공급자 쪽을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쓰레기 대부분이 매립이 됐었어요. 정말 이제 쓰레기가 줄지 않고 감당이 안 됐었는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시 쓰레기 대부분이 여기 쌓였습니다. 그래서 98m짜리 쓰레기산이 2개 쌓여가지고 한 9,200만 톤 정도 쌓였었다고 해요. 환경단체 공익광고에 나올 정도의 이제 풍경이었는데 네. 이 무게로 섬 자체가 가라앉고 한강에 9,200만 톤짜리 쓰레기가 잠기면 이제 정말 오염이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질 위협까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매립지도 과학적으로 설계를 안 해서 그냥 묻어버렸기 때문에 뭐 한강 수질 오염 걱정 굉장히 컸었고요. 화재가 빈발했고 뭐 악취나 해충 같은 피해가 너무 커지던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그때 도시화가 좀 마무리될 무렵이잖아요. 90년대 초반이면 네. 생활 쓰레기랑 포장 폐기물이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서울은 사실 인천이나 김포 같은 데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서울 쓰레기는 서울이 감당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종량제를 시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초반에는 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쓰레기 맞아요. 봉투 가격이 처음에는 얼마 정도 했을까요? 당시 이제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전국 평균 240원 정도 했는데요. 마을버스를 좀 탈 수 있는 돈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30년 정도 지난 지금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서울시가 20리터 가정용 일반 쓰레기 기준 400원 정도 하는데 특징이 전 자치구 동일 가격이라는 거고요. 부산시가 420원 정도 합니다. 단독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저가인 편이고요. 네. 처리 비용이 높은 데를 보면은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에 한 700원 정도 합니다. 제주도는 도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50원 정도 하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쓰레기 종류나 용량,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가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매립지나 소각 지역까지 좀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반 비용이 좀 다르고 또 불법 투기 단속 비용도 들어가 있어서 지역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이야, 250원에서 700원까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쓰레기 봉투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몰랐네요.
근데 그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막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리다가 95년부터 돈 내고 버리라고 하니까 사실 네. 이거 사람 마음이 엄청 아까웠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봉투가 곧 돈이라고 한 개치까지 꽉꽉 눌러 담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뭐 이때 봉투가 좀 너무 잘 찢어진다는 불만이 굉장히 좀 컸어요. 일반 봉투보다 얇다고. 눌러 담다가 근데 터지고. 예. 근데 이제 뭐 항상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운 얌체가 생기거든요. 예. 봉투가 뭐 그렇게 비싼가 싶기는 하지만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고 사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종량제 봉투를 남이 버린 종량제 봉투를 풀어가지고 안에 쓰레기를 쏟아내고 봉투만 가져가는 사람도 처음에는 꽤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무단투기라는 단어도 좀 처음 생기고요. 사실 이제 아무데나 버려도 될 때는 그게 무단이 아니잖아요. 버리면 안 되니까 네. 나도 아무데나 버리면 무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가 사실 돈이 되면요,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도덕이나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은 좀 사라지는 게 연구 결과여서요. 골목길을 서로 뭐 청소해주고 하던 그런 미풍양속은 좀 많이 실제로 없어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집 거 쓸어주면은 내가 내 돈으로 봉투 사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골목 같이 치우고 쓰레기 같이 네. 버려주고 하는 게 또 미풍양속이었는데 그게 또 사라졌네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심리학개론 시간에 배웠었는데 네. 정기적인 거, 내가 눈에 네. 보이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비용은 더 아까워한다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쓰레기 봉투 이거 몇십 원 혹은 몇백 원 네.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초반에는 이거 종량제 봉투 어디서 파는 거냐, 또 동네 슈퍼에서도 안 팔아가지고 막 고생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디서 파느냐. 사실 지금도 이사를 가면요, 편의점에서 파는지 아니면은 동네 마트에서 파는지 좀 돌아다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번거롭죠. 근데 이제 종량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살 수 있고요. 근데 가게가 많은 동네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못 받은 가게들이 손님을 빼앗기겠다면서 좀 화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래저래 반발이 크니까 당시 환경부가 쓰레기 종량제 홍보 모델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오현경 씨를 네. 홍보 모델로 썼어요. 근데 이게 또 모델료를 안 받아서 또 따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환경부가 사실 이제 모델료 예산이 없어서 좀 쩔쩔매던 차였거든요. 네.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이제 부로 승격이 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부로 승격이 돼야 독자적인 입법권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헤매던 면이 좀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좀 효과가 났습니까? 또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반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1년 안으로 정말 빠르게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더 컸었던 거죠. 대단히 쓰레기가 많이 줄었고요. 4월에,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나름 안착이 돼서 서울에서 김포메리지로 가는 쓰레기 배출량이 평균 37% 감소하고 98%가 규격복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행 직전인 1994년에는 생활 폐기물이 전국 하루 15만 톤 정도 나왔었는데요. 10년 후인 2004년에 보면은 한 12만 톤밖에 안 나와요. 근데 뭐 산업이나 경제 규모 크는 거에 비해서 20% 감소한 거면 사실 그거보다 더 감소했다고 봐야 되고요. 재활용률은 15%에서 10년 만에 40%로 3배 증가했는데, 네. 2020년에는 60%까지 또 재활용률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저소득층 부담이 늘은 거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만드는 쓰레기 양은 이제 기본적인 쓰레기 양이 있고 더 소비를 하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일괄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이 좀 많이 부담하게 됐죠. 또 이게 재밌는 게 종량제 봉투가 유료화되는 덕분에 중고 시장이 또 반사이익을 봤다는 그런 설명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복개됐지만 청계천 상가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괜찮은 중고품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깝게 버리느니 중고로 팔자 싶어서 초반에는 사람들이 쓸만한 중고품이 나오면은 버리느니 그냥 시장에다가 막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고품이 한동안 호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고 거래가 온라인으로 다 옮겨갔죠. 그 23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 1년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430kg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걸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결국 이제 쓰레기 자체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일회용품을 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노동 시간이랑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질수록
이제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요리도 해 먹고 그러면 이제 일회용품이 아니라 뭐 진짜 사기 그릇 같은 걸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질수록 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생활 쓰레기는 오히려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좀 이거를 좀 줄이려면 결국에는 이제 공장에서 재활용이 되는 형태로 좀 많이 생산자를 컨트롤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쓰시는 분들도 투명 비닐봉투나 이제 단독배출 형태로 종이류 플라스틱 이런 거는 잘 되게 돼 있는데 이게 또 까다로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거 잘 지켜가지고 왜냐하면 수거 집화점까지 가가지고 선별을 할 때 재활용품에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그거를 분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처음부터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그러게요. 합니다. 재활용품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버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기업들이 패키징 할 때 분리수거 네.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B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올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해 금리를 인하한 후 올해 1월 동결했고 2월에 2.75%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 금리를 동결했고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심해 이번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시장이 기대했던 연준의 개입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심리학개론 시간입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적 아지트를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거 어떤 뜻이에요? 심리적 아지트가? 이제 아지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공간 이런 뜻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의 숨을 곳, 나만의 안전지대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나만이 숨을 곳 안전지대. 그러니까 왜 우리 기자님 어린 시절 때 보면 예. 막 상자 같은 데 이렇게 그쵸, 들어가 그쵸. 있기도 하고요. 쌓아놓고. 예. 또 막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맞아. 그 텐트라고 하고 막. 네. 그리고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네. 어린 시절 때 이렇게 한적한 곳에 텐트 같은 거 치고 막 이렇게 있어 왔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퇴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퇴행이 꼭 나쁜 거 아니거든요. 사실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작은 수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불 안은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실은 좀 불안하고 너무나 예측 불가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만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편안하고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그 공사장 그 판자떼기 몇 개 네. 모아서 네. 뭔가 집처럼 지어놓고 거기 아지트라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게 근데 다 커서 도심에서 네.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심리적 아지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의미 있고 편안한 어떤 장소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자면 가까운 공원의 벤치 같은 것도 괜찮고요. 오. 네, 혹은 내가 갈 수 있는 조용한 도서관의 구석 자리, 혹은 단골 카페의 창가 자리, 아니면 버스 맨 뒷자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자리.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내 방이나 집 한켠에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푹신한 쿠션이나 담요, 또 은은한
이런 어떤 조명 같은 것들, 향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파 그리고 뭐 차와 책, 협탁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고 그 안에서 제가 좀 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어떤 안전한 공간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미영님, 신승원님 다락방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네. 다락방도 약간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일하다가 나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나만의 심리적 아지트로 가야 해라고 해서 그때 도서관이나 네. 버스 뒷자리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사실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예. 이제 거기에 있는 나만의 세이프티 존, 나만의 안전한 공간을 조금 찾아보는 연습. 나만의 안전지대. 네, 예를 들자면 건물에 이렇게 옥상 정원 같은 데 있잖아요. 내가 숨을 수 있는. 혹은 빈 회의실 같은 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비는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5분 명상이나 숨고르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회사 주변을 살짝 산책한다든지 퇴근 후에 이렇게 헬스장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한번 쫙 빼보는 아하. 그런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을 재설정할 수 있는 좋은 아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나의 심리적 아지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요. 네. 흡연 구역은 해당 안 되겠죠.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자신이 만약에 흡연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스팟, 자신만의 스팟, 그 공간은 아지트가 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참 그 마음 편하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도심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눈치 그래서- 많이 주죠. 네, 그래서 또 건강에 좋은 것도 네, 아니니까.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더 건강한 장소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반드시 어떤 공간, 물리적인 장소여야 됩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지트는 형태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상 속의 공간도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온라인 공간 중에서 좀 커뮤니티 같은 곳이 있어요. 따뜻한 네. 커뮤니티. 아하. 그런 곳에서 관심사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카페나 게시판 혹은 나만의 어떤 고민 같은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거에 참여해 보는 거. 네. 또 이렇게 온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면서도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나의 아지트를 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물리적 공간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소식이 들려왔네요. 한은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5%로 동결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시장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제 예상을 했던 거고 금리를 인하한다면 다음번 금통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예상을 하는 거라서 시장 예상이 딱 맞는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시간 날 때마다 더 깊이 또 알려드릴게요. 심리적 아지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뭐 버스 뒷자리나 특히 이제 왜 카페에 가시는 분들도 특히 저 자리는 내가 선호하는 자리, 네. 내가 약간 애착하는 자리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온라인 커뮤니티마저도 거기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 내가 뭔가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또 너무 거기 막 빠져들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한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또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는 자기가 편안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만의 심리적 아지트도 있습니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있죠. 어디요? 저는 사실은 지역에 이렇게 출장을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제가 좀 가는 곳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 있는 곳에도 여러 군데 저의 스팟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저는 도서관에 한 기퉁이 자리가 있어요. 자주 가시는 도서관에? 네. 오. 아주 그 자리가 있습니다. 어.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책도 딱 거기 사실 준비가 돼 있고요. 걸어서 얼마 안 가도 되는. 그리고 저는 1인 소파가 제 집에 있습니다. 아하. 그 공간에서 저만의 어떤 향초도 뿌리고 또 음악도 듣고 독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협탁이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아주 훌륭한 카페가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쉬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저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바다가 완전 파노라마처럼 보일 수 있는 좋은 그런 핫스팟들이 저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거기 가서 이렇게 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요. 또 제가 고향이 충청도 공주인데 고향에 있는 저만의 또 스팟들이 있거든요. 스팟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모두가 아지트 아닙니까? 네, 거기서 또 쉬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됐든 네. 정말 막 특별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네. 또 의미를 두고 쉴 수 있다면 네. 박화수님도 저는 도서관이 제 심리적 아지트 같아요. 이렇게. 네.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아 있으면 약간 좀 기분 상하기도 한데 네.
어찌됐든 그곳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또 힐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또 많이 만들어놔야겠네요. 이거 아예 없었던 사람한테는 지금이라도 좀 준비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 중에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다든지 예. 너무 복잡한 도심 속에 있는 분들한테는 스파 중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약간은 조용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연결되지 않은 나만이 고독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의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자연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거주하는 것은 심리적 치유가 매우 높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 약간은 조용한 그리고 네. 약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네. 이게 참 도심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화분 하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아, 그렇죠. 이게 공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도 아지트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통 내기가 힘든 게 너무 바쁜 일들로 점철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이건 의무가 아니니까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인 거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네, 하루의 리추얼처럼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는 뭐 누가 좋다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내가 들어서 좋은 걸로. 네, 어떤 사람은 목욕을 좋아하면 목욕을 하는 거고요. 네. 어떤 분은 산책을 좀 산책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면 독서를 하는 거고요. 음악 감상이 좀 음악 감상하는 거고요. 명상도 아주 좋습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런 명상의 훈련들도 아주 좋은 아지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게 공간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디든 무엇이든 네. 이게 그 나를 돌보는 시간을 자꾸 또 잊게 됩니다. 바쁘고 막 시간에 치이다 보면은 네. 뭔가 좀 꾸준한 루틴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것도 뭐 정해놓고 해야 됩니까? 사실 그 보통 우리가 이런 아지트를 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예. 보통 디지털 기기예요. 스마트폰 옆에서 올려대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디지털 기기를 사실은 좀 떨어뜨려 놓는 게 물리적으로 좀 떨어뜨려 놓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루틴을 이렇게 삼으시고 하실 때는 디지털을 꼭 디톡스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해보는 많은 시간 못 쓴다고 하신다면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또 가장 좋은 건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그런 루틴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심리적 평온을 가져오는. 네. 3763님은 저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온실 일하는 게 심리적 아지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 또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 오늘 특히 좀 어려운 사연인데요.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